대구, 경북이 키워준 저 이재명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만들었던 그 산업화의 성과를 넘어서서 앞으로 더욱 성장하는 그런 성장국가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전두환도 공과가 병존합니다. 전두환 삼저호황을 잘 활용해서 경제가 망가지지 않도록 경제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것은 성과인 게 맞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의 생명을 해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서될 수 없는 결코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될 중대 범죄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코 존경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역사적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 일부만 똑 떼가지고 정치적 공격을 하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이재명 후보의 논란이 됐던 발언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명까지 들어봤습니다. 일부만 뚝 떼서 얘기하는 것 옳지 않다. 그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패널들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5분 패널 함께합니다. 박진영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신성범 전 국회의원, 이상일 국민의힘 선대위 대외협력본부장, 김두수 전 민주통합당 사무총장, 정혁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박진영 교수, 이재명 후보 발언을 놓고 네. 윤석열 후보는 전두환 정치는 잘했다 하면 안 되고 이재명 후보는 경제는 잘했다 그렇게 하면 되냐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제목만 뽑아 놓으니까요. 같이 들리는데 말씀의 분량이라든가 또는 이 포인트가 어디에 있느냐는 좀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치는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전두환 대통령식의 통치 운영 방식, 참모들에게 맡기는 이런 방식을 뭐 택할 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좀 크게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의 공가를 설명을 하다가 그 중에 또 예를 중간에 하나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제 전두환 대통령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도 의식했듯이 바로 이 총칼로서 국민을 억압한 사람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덧붙여서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똑같은 수준의 범위라고는 저는 뭐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같은 말이 아니라고 보십니까? 네네네. 이상일 본부장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군요. 저러니까 내로남불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자기들이 한 거는 어떤 변명을 해서라도 옳다고 그러고 남의 말은 이재명 후보 말대로 일부만 똑 떼서 정치적 공격을 하고 그러니까 내로남불 소리 듣는 거죠.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그 발언 내용 놓고 보면 말하고자 하는 취지는 다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오늘은 공격을 받으니까 전두환은 뭐라고 해도 중범죄자다 또 이렇게 말을 좀 바꿔요. 저는 이재명 후보가 광주에 가서 경북에서 한 어제 그 이야기를 그대로 한번 할 자신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경북 가서는 저렇게 이야기해서 표를 생각해서 그러고 광주 가서는 아마 또 전두환 그분에 대해서 욕을 또 많이 하겠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좀 생각을 해보시고 이재명 후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영 논리에 빠져서 사실 자체를 왜곡해서 말하지 말라. 그 말 자체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진영 논리에 빠져서 사실 자체를 왜곡했던 그 소위 정당이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예. 이재명 후보입니다. 조국 사태 때 우리 명백합니다. 지금 유죄까지 다 줄줄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좀 냉철하게 보고 냉철한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재명 후보가 굳이 전두환 경제는 성과다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 의도가 궁금합니다. 그 의도를 따져보기 전에 정혁진 변호사께 지금 두 분 의견이 워낙 다르니까 지금 박진영 교수는 이제 이재명 후보를 도왔던 분입니다. 지금 뭐 이재명 후보 선대에 있지는 않지만 박진영 교수는 그건 좀 다르다, 결이 다르다라고 해명을 하고 이상일 본부장은 그게 바로 내로남불 아니냐,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데 정혁진 변호사께서는 중립적이니까
같은 것 같습니까? 다른 것 같습니까?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윤석열 후보는 아무래도 공 쪽에 조금 더 방점이 있었던 것 같고 이재명 후보는 과 쪽에 좀 그게 있는데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는 공도 있고 과도 있는 것이 아니냐. 선회를 하면 그렇게 선회는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후보가 과연 그 생각이 진심이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들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경제 뭐 그런 걸 다 떠나가지고 정권 자체를 정당한 방법이 아닌 그러한 수단으로 이걸 탈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정권의 정당성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다음에 이제 이상일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연 이재명 후보가 그것이 소신이다라고 한다면 진짜로 광주나 뭐 그런 곳에 가가지고 똑같은 이야기를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가지고 존경하는 것에 대한 그 의미를 또 희화화시켰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진심이 조금 의심되는 것이 아니라. 예, 그렇죠. 신성범 의원, 왜 저 발언을 했을까요? 뭐 불쑥 튀어나온 말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대구 경북에 가서 대구 경북의 산업화의 주역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 정권 출신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도 언급을 했고 다 좋아요. 저는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본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불만이었던 게 이 어느 정권이든 들었으면서 마치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듯한 태도. 전 정권을 완전히 깔아뭉개고 돋보이려고 하는 그다음에 역사를 일정한 흐름으로 안 보고 단절로 보는 데 대해서는 약간 우리가 있는 사람인데 저는 그나마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의도는 분명하다. TK를 생각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나아졌다고 보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인식이 좀 바르게 교정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데 예. 예를 들어서 뭐 전두환 모든 정권이 공과 과, 빛과 그림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과만 있다면 우리나라가 살아남았겠습니까? 존재했겠습니까? 이 정도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중국 공산당이 했던 걸 잘 봐야 된다. 다시 말하면은 모택동의 그 대약진 운동이라든지 문화대혁명 그 큰 과, 수천만 명이 죽는 그 과에도 불구하고 후임자인 등소평이 07과3이다. 역사적 결의를 통해서 그렇게 나라 전체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이 정도는 어느 정부가 들어서건 앞에 정부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좀 균형감 있게 봐줘야 된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의도는 분명하다. 그러나 분명히 실용과 이런 그 통합으로 나가려는 기조에 대해서는 저는 잘 판단하고 있다고 봐요. 예, 자, 네 분 패널의 말씀을 들어봤는데 여야에서도 각각 반응이 다릅니다. 그럴 수 있다. 뭐 좀 다르다. 그렇지만 아니다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발언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 대통령을 치하한 그 발언하고는 결이 틀리다고 보는 게요.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가 박정희 전두환 전직 대통령의 과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한 적이 있었나요? 5.18 빼고 나머지는 다 잘했다고 뭐 좋은 정치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국민들이 상당히 불편하셨을 것이고 거부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것은 윤석열 후보가 지금까지 보여준 그런 태도, 그 태도의 핵심이 공감 능력이 부족한 발언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당시에 그런 전두환 씨에 대한 평가는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국민들도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논리로 이재명 후보가 전두환 씨를 평가한 게 국민들한테 이제 뭐 인상이 찌푸려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인 것 같아요. 일단 아마 국민적인 평가가 저는 틀릴 거라고 보는데요. 아마 그런데 국민들의 몫으로 남겨두시죠. 이재명 후보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이례적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사실 저희가 파악했을 때는 진보 진영에서도 가장 왼쪽에 있었던 분 정도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는데 이런 발언을 한 것은 결국에는 본인이 표의 확장성을 더 가져오지 못하면은 이번 선거에서 어렵다는 판단을 한 거라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참 보기에 딱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를 TK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TK 지역의 민심이 저는 이재명 후보를 향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 이렇게 봅니다.
그래요. 김두수 총장 과연 저런 발언한다고 해서 TK 표가 올까 하는 거 궁금하긴 한데 이재명 후보의 저 발언에는 분명히 어떤 의도가 있겠죠? 예, 그 의도가 TK 표를 얻기 위한 의도라기보다는 우리가 그 여야 또는 진보 보수를 나누고 대통령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박합니다. 상대 진영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을 흑백 논리로 재단하거나 그냥 한마디로 총체적으로 부정하는 이런 일이 있는데 그 개별 정책에 대해서 새롭게 평가를 해야만이 개선할 점을 찾고 긍정성도 찾을 수 있고요. 좀 그렇게 정치가 좀 나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한국에서 좀 대통령이 계속 평가를 박하게 받는 부분을 좀 더 실용적으로 유연하게 좀 이번 기회에 한번 이것을 재평가해보자 이런 예. 이제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요. 그 개별의 정책에 대해서 전두환 대통령 영역까지도 한번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규정을 바꿔본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말을 바꿨다라든지 이게 내노남불이다 이런 그거는 좀 정치적 공세고요. 예. 냉정하게 한번 보시면 전두환에 대한 역사적 규정은 분명하게 했고 이 부분에서 이 즉 경제 부분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거론이거든요. 그런데 저게 이제 경부고속도로 기념탑에 가서 박정희 대통령과 연관해서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저것을 그냥 전두환에 대한 의도적 발언은 아닙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윤석열 후보하고는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뭐 100번 양보해서 수습의 과정을 보면 진정성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바로 다음 날 거기에 대해서 이 과가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요. 윤석열 후보는 거기에 대해서 사과, 개 사진 올리고 이런 것으로 통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네. 예, 이상일 본부장. 예. 이재명 후보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제 한 말을 반복을 하고 지금 김두수 총장 말씀대로 내 의도는 이거다. 공과 가를 아주 냉철하게 보자는 취지였다. 이거를 일관되게 말씀하신다면 진심이 좀 와닿을 거예요. 그리고 나 광주 가서도 이런 이야기 하겠다. 그럴 자신이 있는지 묻고 싶고요. 박 교수님 말씀대로 개사과 문제는 전혀 다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변명하지 않고 이틀 만에 바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데 계속 사과를 했고 광주 가서도 또 사과를 했고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이거였지만 들으시는 국민들이 달리 들으신다면 그 역시 나의 책임이다. 그리고 이제 개 사과 문제도 원래 어렸을 때의 돌사진 사과가 1탄 아닙니까? 어렸을 때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간 거예요. 그래서 1탄은 돌사진 사과, 2탄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사과를 사와서 집에 나무에 걸어놓은 그 사과 사진 거리고 3탄이 가족과 같은 반려견에 대해서 사과 주는 그거였습니다. 근데 전두환 발언과 관련해서 사과한 그날 이렇게 그 다음 날이지만 이렇게 맞물렸단 말이죠.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이 기획을 내가 승인했고 이 기획이 그렇게 비친 것조차도 내가 사과하겠다. 변명 안 했습니다. 사과했는데 이재명 후보 지금 사과도 안 하면서 오늘은 완전히 전두환은 중범죄자다.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전두환의 공과 과가 냉철하게 본다면 오늘 또 공에 대해서 이야기해야죠.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근데 정치인의 의도라는 것과 국민이 받아들이는 건 다르게 받아들이거든요. 결국은 이 부분은 뭐냐면요. 윤석열 후보의 전두환 칭송 발언이 언론에서 지탄받고 여론조사에서 여론이 악화되는 것에 일조했다면요. 이재명 후보의 이 발언이 과연 광주 전남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는 저는 다음 여론조사에서 또 그대로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저도 한 말씀만 그러시죠. 드려요. 제가 뭐 예. 짧게 할게요. 근데 딴 건 모르겠는데 이재명 후보의 자기 변신 능력은 저는 탁월하다고 인정하지만 지난번에 한 두 달 전인가요? 광주 5.18 묘역 들어가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석이 눕혀지는데 그걸 웃으면서 밟고 지나가는 그 부분과 이 부분, 그러니까 무엇이 이재명 후보의 진심이냐, 무엇이 리얼, 진짜 이재명에 대해서는 좀 더 보여줘야 돼요. 네. 예. 자, 같은 말인가 다른 말인가 여러분이 판단하시죠. 그런가 하면 윤석열 후보는 또 강원도 지역을 방문했는데 윤석열 후보가 그 번영회장들 간담회를 했는데요. 그 자리를 너무 좀 빨리 떠났다. 또 그래서 논란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강원도 번영회장단입니다. 시군 번영회장단 간담회가 열렸는데 한 20분 정도 있다가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한 사람이 이건 뭐 사진 찍으러 온 거냐, 너무 짧지 않느냐 이렇게 항의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단 그 행사를 주최한 번영회 쪽에서는 당초에는 윤석열 후보가 한 10분 정도만 참석을 하기로 그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우리가 더 요청을 해서 20분 정도 한 거였다. 만약에 시간이 너무 짧았다면 우리 책임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너무 시간이 부족했던 것 아닌가 이런 비판도 나오고요. 그럴 거면 굳이 간담회를 왜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 장면을 잠깐 보시죠. 대선 후보 윤석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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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끼리 얘기 좀 하자. 우리끼리. 아니 선거 때 되면 와가지고 시장이나 현장에 와가지고 인사하고 앞가다 보면서 얘기 들으러 와가지고 얘기 한마디도 못 듣고 하냐고요. 망신 소리니까 우리끼리 회의도 못하고 그냥 사진 말고 왔다 갔다 하니까 어디 와서. 이상일 본부장 지금 그 해명을 좀 들었는데 지금 항의하는 저분은 번영회장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저희가 알기로는 번영회 쪽에서도 오늘 설명을 하는 그 입장문을 냈는데 강원도 분도 아니고 경기도 양평에서 오신 분이 뭐 더 큰 소리로 소위 말해서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셨다는데 번영회 쪽에서 요구를 해서 이루어진 간담회고 시간 관계상 뭐 10분 정도 이야기하다가 이제 20분에서 25분 정도 간담회를 하기로 양쪽이 다 이야기가 돼 있었고 예. 태백의 회장님은 그 사실 자체를 모른 채 본인이 태백 관련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안 돼서 못하고 나서 본인은 항의를 하셨어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내용을 잘 몰랐고 또 번영회 회장단은 그걸 미리 알려주지 못한 우리의 책임이 있다라고까지 했어요. 예. 근데 강원도 분도 아닌 다른 분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몰라도 그분이 이제 윤석열 후보 간 다음에 저렇게 문제를 더 키운 것 같은데 이제 언론이 아마 그 사정을 깊이 모르고 또 번영회 쪽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않고 취재를 해서 이제 쓴 걸 가지고 민주당이 뭐 와 잘됐다 해서 또 정치 공세를 이제 벌였던 거죠. 예. 그런데 김두수 총장 지금 이제 그분이 태백 번영회장이면 경기도 양평분이라고 하는 것도 좀 아니요, 두 분인데요. 태백의 회장님은 항의를 했고 그 이후에 소리를 다른 지른 분이 사람. 이제 더 뭐 큰 목소리로 항의를 했는데 그분이 양평에서 오신 분으로 이제 확인됐고. 그분은 번영회장도 아닌데. 네, 아니죠. 그러니까 왜 들어왔을까요? 그 어떻게 들어왔는지 강원도 번영회에서도 지금 모르고 그분의 아마 인적 사항이나 이런 건 어느 정도 파악이 된 모양인데 네, 후속 조치가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이삭일 본부장 대체로 저렇게 대선 후보가 어떤 간담회나 이런 데 갔을 때 시간을 얼마나 잡습니까? 그거는 그날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불과 얼마 전에 지난주에 윤석열 후보가 재경 광주 전남 향후에 거기 사무실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 원래 1시간 계획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1시간 계획을 다 소화를 하고 그때는 사실은 질문도 많이 나왔고 그 답변도 성실하게 하고 뭐 그 일부 내용이 또 보도가 됐는데 그리고 또 기념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고 떠났는데 강원도의 경우는 일정상 좀 짧은 그런 간담회 일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1박 2일 참 짧은 일정이죠. 그 일정 안에 이런저런 것들을 다 소화를 해야 되니까 부족하긴 합니다만 김두수 총장 지금 그 화면을 보면 상당히 좀 괜찮은 장소 같아요. 호텔 같아 보이기도 하고 뒤에 현수막도 있고 의자도 이렇게 세팅하고 그러면 저기에 와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래도 대선 후보 만나서 우리의 어떤 요구사항도 좀 전달하고 이런저런 의견도 좀 듣겠거니 하고 기대는 하지 않았겠어요? 예, 뭐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일정 기획에서 뭔가 착오가 생긴 것 같은데요. 상가연합, 저 번영회 쪽에서의 입장이야 가능하면 좀 시간을 길게 잡고 싶어 했을 거고 후보 쪽은 가능한 짧게 했으려고 생각했을 거라고 보는데 그 어디에 사이에 진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본질은 뭐냐면 충분히 대화하고 건의문을 아무리 이제 미리 정리했더라도 좀 대화하고 현장에 고충을 듣고 하는 그 대선 후보로서의 본질적인 역할 같은 거는 부족했다고 보고요.
저기 이제 특히 태백시 번영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당연히 이야기할 수 있을 줄 알고 왔는데 이제 안 오니까 항의했던 것 같고 그 외에 몇 사람이 더 항의를 했는데 지금 이제 번영회 연합회 쪽에서는 이분이 뭐 양평군이라고 지금 해명했다 하지만 사실관계는 정확히 모르는데 예. 전체적 분위기에 봤을 때는 대선 후보로서 일종의 민원을 듣고 또 지역의 해난을 듣는 기본적 자세에서 문제가 생긴 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신성범 의원 참 시간은 없고 만나야 할 사람들은 많고 만나자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참 어려울 거예요. 선거를 뛰어본 사람들이 이 고충을 알아요. 예. 이제 가운데 선 강원도 시군 번영회 연합회 회장이 죽을 지경일 것이고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이제 캠프하고는 20분 우리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 좀 내보세요. 그러니까 20분에 25분 시간 됩니다 해가지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후보도 준비도 안 한 상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느냐. 말씀하신 일정 기획이 잘못된 이런 행사를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후보 입장이나 당 입장에서는 18개 번영회장 다 온다 그러지. 사진 찍고 하면 다들 뭐 영향력도 있고 하니까 갔는데 사단에 벌어진 거예요. 근데 저는 일정 계획을 잘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누군가 결단을 내려서 이런 일정보다는 좀 더 오랫동안 머무는 대로 가야 됩니다 했는데 여기는 현재 캠프에 미안하지만 강원도 윤석열 후보 캠프에 강원도 출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전부 다 전화해서 후보 좀 꼭 보내라. 예.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신성범 의원도 선거 치러봤지만 아유. 그런 경우도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사전에 전혀 약속도 안 됐는데 갑자기 여기 누구누구 몇십 명 있는데 와요. 올라면 오고 말라면 막 이러면 난감하지 않겠어요? 가야 돼요. 가서 인사라도 하고 미안합니다. 뒤에 쏟아진 눈길이 아프죠. 저 사람 또 인사만 하고 간다고. 예, 박준영 의원.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일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윤석열 후보 간다면은 윤석열 후보가 간 다음에 이준석 대표하고 해야 된다. 이야기가 뭐냐면요. 후보가 자기 입으로 자신 있게 자기 정책을 이야기하고 이런 식으로 좀 깊게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 자신감이 없으니까 이준석 대표에게 마이크를 넘기고 국민들과 깊이 있게 소통하지 않고 하는 그런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는 지적하는 것이다. 이상일 본부장을 또 건드시네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가짜뉴스 처벌한다고 법까지 만든다고 하는데 가짜뉴스를 민주당이 너무 많이 유포하고 있습니다. 좀 냉철하게 그 당시 상황에 있어서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신 다음에 말씀을 하시는 게 좋고요.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재경 광주 전남 향후회 그 자리에서는요. 정말 향후 회장들 말씀 다 하셨어요. 질문도 여러 개 나왔고 그거 메모해서 답변할 수 있는 거 다 답변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시간 여유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성의 있게 한 거고 강원도의 경우는 이제 다른 사정 때문에 그런 일정을 잡았던 거지. 그리고 이준석 대표에게 마이크 넘긴 것도 계속 왜곡해서 민주당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준석 대표도 설명하고 거기 간 기자들이 명백히 봤지 않습니까? 질문 8가지 다 답을 윤석열 후보 하고 보충 답변을 이준석 대표가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그 부분 한번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박진영 교수가 먼저 말씀을 꺼냈는데 이상일 본부장 요즘에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조금 말을 좀 줄이는 것 같아 보이기는 해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지금 그런 말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이재명 후보는 기자들 백그라운드 브리핑 할 때 질문 답변 안 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 매일매일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 뭐 말실수 나와서 그러는지 몰라도 기자들 질문에 답변 안 한다고 언론인들이 얼마나 불만이 많습니까? 그러면 지금 최근에 논란이 됐던 것 몇 가지 화면이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이상일 본부장 또 다른 패널들 의견 한번 들어보죠. 하겠습니다. 코미디 프로가 방송국에 없는 거에 대해서? 네네. 네, 그래서 마이크. 네. 아무래도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는 희극인들이 이준석 갖고 패러디하는 것을 평생 아무 말 안 하겠습니다. 저는 아마 우리 후보님도 동일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아니 저도 라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약에 관한 거 같은데? 뭐 사실 당연히 그런 부분은 공약으로 할 수. 하여튼 우리 후보님의 애정 어린 시선이 좀 어루만져 주셔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부분만 편집을 했나요? 하여튼 이제 마이크를 받으면 바로 또 이준석 대표에게 넘기는 그런 모습을 봤네요. 이준석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궁금합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정확히 기억하기로는 한 2번 정도 저한테 먼저 마이크가 왔던 것 같고요. 나머지는 후보가 다 먼저 답을 하고 제가 보충하는 답변하는 모양새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후보가 항상 주도권을 가지고 그런 그 청년들과 또 시민들과의 대화에 나서고 있다. 이건 뭐 변함없는 팩트고요. 다만 사안별로 이제 당의 정책이 좀 우선시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기존까지 당에서 해왔던 부분이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후보가 저에게 이제 마이크를 넘겨서 기회를 주는 형태였고 전체적으로 우리 후보는 모든 질문에 답했기 때문에 당의 입장과 충돌하면 안 되는 지점들이 있어가지고는 우리 후보가 안전하게 답변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상일 본부장, 지금 마이크를 이렇게 계속 넘기는 모습들이 계속 보이니까 말씀을 회피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뭐 이준석 대표 이야기로 충분히 설명됐다고 생각을 하고 맨 처음에 보신 영상 중에 패러디 문제, 뭐 이준석 대표가 나에 대해서는 패러디 얼마든지 해도 좋지만 뭐 하면서 하는 이야기 바로 후보한테 마이크 넘겨서 후보가 답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준석 후보한테 마이크 한 게 한 3번으로 기억을 하고 나머지 5번은 윤석열 후보가 먼저 답변을 했고 나머지 3번 이준석 대표한테 마이크 넘겨받아서 또 답변을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예. 뭐 저걸 가지고 마이크 패싱 뭐 이렇게 하는데 예. 글쎄 요즘 마이크 셔틀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마이크 셔틀 정치 공세를 뭐 예. 하는 게 과연 글쎄요, 국민들께서 저걸 가지고 민주당의 정치 공세에 얼마나 호응할지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글쎄요. 근데 정혁진 변호사, 대체로 보면 정치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자기한테 마이크 안 올까 봐 더 걱정하잖아요. 제가 정치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색한 모습인 거는 사실이죠. 하지만은 불가피한 측면은 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는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이지만 정치 신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어떤 사람이냐면 윤석열 후보는 다른 것도 아니고 검사만 하셨던 분인데 원래 이제 검사들이랑 이야기하면 검사들은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걸 되게 잘하거든요. 그런데 왜냐하면 검사님들이 이야기하면 피의자나 뭐 변호사나 다 뭐 맞장구 치고 그렇습니다 해야죠. 근데 처음에는 윤석열 후보도 저런 그 이야기를 몇 번 잘 했다가 말실수를 한 그런 뼈아픈 경험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괜히 쓸데없는 말씀 하셔가지고 실수하느니 그냥 더 잘하는 사람에게 마이크를 넘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말실수를 의식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젊은 이준석 대표랑 같이 갔고 또 대학로 소극장에서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윤석열 후보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매일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고요. 광주 전남 향후회 때도 기자들 질문이 한 20분가량 있었습니다. 다 답변했고 아니 이재명 후보 유한기 씨가 돌아가셨을 때 기자들이 질문할 때 답변 안 하고 갔습니다. 그다음에 입장문 짤막하게 냈다가 오후에 답변을 하죠. 그리고 저 백불을 거의 안 하는 이재명 후보. 곤란한 질문 저는 답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이재명 후보하고 기자들의 현장에 있어서 질문 답변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재명 후보는 말을 좀 너무 많이 바꾸는 것 아니냐. 윤석열 후보는 너무 말을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봐서 그러는 걸까요? 아니면 자꾸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걸까요? 궁금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정체 상태에 빠졌다. 이런 생각 때문일까요? 유시민 전 이사장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해찬 전 대표도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후보 상당히 발전하고 있는 사람이다. 보통 내기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거들었는데요. 이해찬 전 대표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그동안에 이제 이재명 지사가 재판도 받고 하는 과정 속에서 말하자면 잘못된 이미지 그게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죠. 저도 처음에는
그 긴가민가 할 정도였으니까요. 네. 몇 년도까지 긴가민가 하셨어요? 한 3년? 18년도까지 그랬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제가 경기도지사 할 때 당정 협의를 해가면서 많이 그 대화를 해봤는데 상당히 실용적인 사람이에요. 정책 협의를 많이 하거든요. 그때서야? 예, 그때 내가 해보니까 이거 보통 얘기가 아니구나. 그 제대로 이제 우리 사회를 잘 알고 있구나 하는 걸 그때 많이 느꼈습니다. 그때 확신하셨어요? 예. 보통 우리가 오합지졸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오합지졸이 아니고 오합지 왕들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왕 노릇을 하다 보니까 저게 산으로 갈지 바다로 갈지 어딜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후보가 중심이 돼서 하면서 그분들은 보조가 돼야지 그분들이 주가 되고 후보가 오히려 그 뒷전에 물러나는 그런 모습은 국민들의 심판을 받는데 적절치가 않습니다. 자, 박진영 교수, 이해찬 전 대표가 이제 등판을 슬슬 하는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가 도와주십시오 그랬을까요? 아니면 이해찬 전 대표가 아이고 이거 내가 나가서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뭐 2심 아니겠습니까? 네,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이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만 보이고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안 보인다.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 세간에 떠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라든가 이준석 대표가 옆에서 잘 이 보좌를 맞춰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1대3으로 싸우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찬 대표가 아이고 나도 힘을 좀 보태야겠다. 그런 측면에서 좀 나오신 것 같고요. 일각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이해찬 대표가 최전봉에 서서 그렇게 지휘하고 이런 일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보면은 우리가 국민의힘의 이 선거 국면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나 김한길 전 대표나 김병준 실장 같은 좀 연세도 있고 오래되신 분들이 앞서 보이는 게 또 크게 좋은 것만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아시기 때문에 저는 적절한 수준에서 측면 지원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성범 의원 보시기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유시민 전 이사장은 이재명 후보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이해찬 전 대표는 최소합니다만 큰 도움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셨지만 이쪽에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도 어떻게 보면 김종인 위원장이나 김병준 위원장 이런 분들이 와 계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에서조차도 이해찬 대표를 마치 어른양 모시고 나온다면 이게 효과도 반감될 뿐더러 후발주자의 약점이 확 생겨버리는 거예요. 저는 큰 도움이 안 될 거고 다만 이런 부분은 아주 실용적인 사람이다. 보통 내기가 아니라고 느꼈다. 이런 한마디 바깥에서 던지는 게 오히려 더 이재명 후보한테 좋다. 그리고 유시민 이사장은 굉장히 말 솜씨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생존자다, 완성형이다. 뭐 그렇게 정치적으로 죽을 사람은 아니다. 이런 표현은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이재명 후보한테는. 그러면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 발언 한번 잠깐 들어볼까요? 그게요, 진짜 문제가 심각하게 있으면 못 살아남아요. 실제로 문제가 심각한 게 법적인 문제가 있거나 이러면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저런 작은 오류들은 있었을지 모르나 정치적 생존을 위태롭게 할 만큼의 어떤 하자나 이런 것들은 없었던 사람 같다. 이재명 후보가 여전히 더 지금보다 나은 모습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정혁준 변호사, 누가 더 말을 잘하냐, 그래서 도움이 되냐가 아니죠.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해주느냐, 이런 게 정작 도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해찬 전 대표 말씀도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왜냐하면 오합지 왕이란 말은 없거든요. 오합지졸은 까마귀 새끼들 모아놨더니 끼케야 쫄병들밖에 없더라, 이 이야기인데 오합지 왕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까마귀들을 모아놨더니 왕처럼 아주 대단하구나 이런 식으로 저는 읽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촉이 좀 떨어지신 거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 유시민 전 이사장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게 공감은 저는 안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의문들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예컨대 GPS를 이재명 후보에게만 달아놓은 것이 조국 전 장관에게만 달아놓은 것이냐 이런 이야기 같은 것들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할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사실은 그렇게 표창장 위조하면서까지도 자녀들에게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한 명 기껏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
이런 것들을 일반화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자, 과연 이해찬 전 대표 등판 제대로 할지 하면은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이 부분 짚어봤고요. 자, 지금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선대위의 김종인 위원장 간에 붙고 있는 가장 큰 쟁점은 100조 보상 관련 발언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윤석열 후보가 50조 얘기했지만 100조는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단 대통령이 된 다음에 기금으로 이렇게 지금 설명을 했죠. 이걸 놓고 당장 해야지 왜 그거를 나중에 하자고 하느냐. 그리고 왜 그런 얘기를 항상 후보가 아니고 김종인 위원장이 하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민주당이 공격을 하는 거죠. 자, 이 논의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한번 짚어볼 텐데 이재명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을 들어보시죠. 여야가 합의해서 정부에 추경을 요청하면 됩니다. 자꾸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러면서 할 마음도 없이 100조 지원하겠다라고 한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당의 집권 여당의 후보가 여당 대통령에게 행정부를 설득해서 먼저 추경안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한 다음에 정치인들끼리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하면 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얘기한 소위 100조라고 하는 그 기금을 만들어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동안 엄청난 경제적인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러한 것을 우리 윤석열 후보가 집권을 했을 적에 어떻게 할 거라고 하는 것을 국민에게 제시하기 위해서 얘기했던 건데 그게 무슨 여당 후보와 협상을 하기 위한 하나의 형태로 착각을 하면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의 건의에서 필요하다면 추경을 어떻게 할 거라는 것을 정부와 상의를 해야 할 것이지 자꾸 야당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대통령 선거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산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현 집권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철저한 이해를 갖다가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그러면 이상일 본부장께서는 민주당이 지금 김종인 위원장의 100조 발언의 본 뜻을 알면서도 일부러 자꾸 그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어 간다고 보십니까? 민주당은 지금 저걸 활용해서 추경을 편성을 해서 선거 전에 돈을 나눠주겠다는 속셈인 거죠. 근데 지금 김부겸 총리도 이야기를 명백히 했습니다. 아니 내년 예산안 지금 구체적으로 집행을 이걸 짜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추경을 하느냐.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말로 코로나19 상황으로 또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 등에게 지원하려고 했다면 12월 2일 예산안 처리했지 않습니까? 그때 본 예산에 담았어야 돼요. 그거 안 담고 예산안이 지금 집행도 내년 거에 집행도 안 되는 상황에서 또 추경을 편성하자는 게 그 논리가 타당합니까? 그리고 윤석열 후보 원래 50조 이야기를 할 때가 그 조선일보 인터뷰였는데 명백합니다. 본인이 집권을 하면 어려운 분들의 그 삶의 회복을 위한 구제 프로그램을 100일간 가동을 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예산을 만들고 그러니까 정부가 짠 예산안 중에 불효불급한 거 소위 그쪽으로 이동시키고 필요하다면 국채를 발행해서 50조를 확보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두텁게 지원하겠다. 전 국민한테 용돈식으로 뿌려주는 거 안 하겠다라는 이야기였어요. 이게 공약입니다. 공약이 뭡니까? 집권한 다음에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김종인 위원장이 이야기한 100조는 코로나 상황이 더 나빠지고 어려운 분들이 더 많아질 때는 50조 가지고 안 될 수 있으니 100조 원 정도라도 확보를 해서 집권 후에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이 이걸 추경해서 당장 선거 전에 뿌리자 이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정부를 민주당이 설득을 못하고 있어요. 김부겸 총리, 홍남기 부총리가 다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정부를 설득을 해가지고 추경안 만들어 오면 여야 간에 협의할 수 있다는 게 윤석열 후보 입장이죠. 박진영 교수.
제가 보기에는 뭐 대선을 떠나서 100석 이상을 가진 공당으로서의 직무유기다.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 아닙니까? 대통령이 못 되면 코로나 지원금 안 주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때 대해서는 그러면 국회의원 아닙니까? 국회의원 숫자가 없습니까? 당연히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 정당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거는.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윤석열 후보가 그러면 추경과 그다음에 여당이 알아서 해라. 이거는 정치인으로서 대통령 후보로서 할 말이 아닙니다. 자기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떤 득표 활동도 안 할 거고 그럼 책임도 안 자겠다는 이야기 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까지 윤석열 후보가 했던 100조를 주겠다, 50조를 주겠다 이거는 내가 대통령이 되어야만 줄 수 있는 하나의 뭡니까 그 조건부 약속일 뿐입니다. 저는 그 정치적 수사로서 전혀 믿을 수 없는 발언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는 선거를 떠나서 지금 코로나 경제 위기이기 때문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는 것이 맞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부담이 된다면은 여야의 후보들은 빠지고 여야의 당 대표들이 만나서라도 진행하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약에 대해서 명백히 인식을 못하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공약이고 그다음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정부가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해놓고 이제 와서 예산도 집행도 안 되고 있는데 내년 걸 급히 추경하자? 그럼 정부를 설득을 해가지고 추경안 만들어 오면 국회에서 여야 간에 얼마든지 협의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걸 왜곡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공약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정당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입법부와 행정부의 문제에서 행정부가 여당이라고 해서 다 생각이 똑같을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국민들의 아픈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현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같이 여야가 같이 해서 행정부를 설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걸 왜 안 할 생각을 하느냐? 이거는 문제라는 겁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추경안을 어디서 편성하는 겁니까? 정부가 편성하는 겁니다. 논의는 국회에서 한 다음에 처리하는 거고요. 그런데 신상범 의원 지금 이렇게 이제 뭐 논쟁을 벌이고 계시지만 이 논쟁을 촉발한 것은 이제 김정인 위원장의 100조 발언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놓고 그렇다면 당장 하자. 그리고 김정인 위원장은 그 뜻이 아닌데 그런 식으로 몰고 가면 안 된다. 지금 이렇게 되고 그렇죠. 있는 거죠? 저 앞에 역사가 전국민 재난지원금부터 시작해서 쭉 출발한 거죠. 25조다, 50조다, 100조다 된 건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차피 50조, 100조든 간에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가 공을 가져가는 것은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코로나 극복에 모든 것을 가져가는 그 정치적 이득을 독식하게는 놔두지 않겠다는 계산인 거고 정확하게 말하면 12월 3일 날 열흘 전에 607조 7천억 규모의 예산안이 통과돼서 2020년 내년 예산안이 그럼 앞으로 남는 것은 헌법 56조 규정에 보면 정부가 이미 통과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가 경영 예산을 정부가 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야가 자기들 국회의원들이 이미 통과시기 열흘밖에 안 됐는데 다시 추경합시다라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래도 정치 의지를 보이면 될 것 아니냐. 논리적으로는 안 맞는 거예요. 5월 9일까지는 내년 2020년 5월 9일까지는 문재인 정부예요. 그러면 정부에서 내는 게 맞다. 다만 여야가 그래도 정부에 대해서는 요구를 할 수 있겠죠. 정치적 의사표시로서. 현실적인 도움은 별로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자, 김도수 총장 좀 분석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런 것 아닐까 싶어서 그러는데요. 일단 지금 민주당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지원을 막 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제 야당에서는 뭐 선심공세다, 뭐 표를 돈으로 살려고 하느냐 이렇게 비판을 막 하던 차인데 김종인 위원장이 100조 이야기니까 아이고 잘 됐네 하고 반색을 하면서 역공을 취하면서 이렇게 벌어지는 것 아닌가요? 예. 약간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재난지원금을 확보하는데 여당은 보편적으로 지급하자 그랬고 야당은 선별 지급을 하자 해서 문제는 뭐냐면 그 규모를 야당 국민의힘은 계속 그 재정의 안정성 때문에 편성을 못 하겠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주려면 선별로 줘야 된다고 했는데 마침 그때 윤석열 후보가 50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50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재명 후보가 그럼 같이 우리 한번 만나자 그랬는데 이제 만남을 거부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서로 간의 재정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좀 줄어드는 상태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다시 여기 100조를 이야기하는 바람에 이 100조를 이야기한 것의 어떤 취지나 이런 자세를 생각해 보면 국민이 현재 중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 이 정치인들이 먼저 좀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야가 합의로 해서
먼저 좀 국회에서 이야기하면 청와대도 하기 쉬운 거고 행정부하고 입법부가 뭐 대립만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풀어가자고 한 건데 여기에서 계속 정치적 뭐랄까요? 지금 선거를 앞둔 이해관계 때문에 이 부분에 합의를 안 하려고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대선 전국에서 손짓 하나 뭐 눈짓 하나도 다 논란이 되고 이슈가 되는데 이런 백조 발언 얼마나 반응이 크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기로 하고요. 또 코로나 상황 이것도 지금 나쁜데 이건 또 대선 전국에 어떻게 작용할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대응은 완전히 총체적 실패다.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밀어붙인 위드 코로나 때문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K방역은 결국 정치 방역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김종인 위원장 이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보지요. 지난번에 이게 대선 판도 전체를 흔들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위드 코로나 중단해야 된다라고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집단 면역은 고사하고 지금 오히려 지금 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점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머지않아서 지금 이 겨울철에 의료 체계가 붕괴되고 사망자 수가 급증할 수 있는 그런 사태가 도래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빨리 이 방역 체계 전환을 갖다가 좀 가져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확진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 잠정적으로나마 소위 위드 코로나를 중단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정혁진 변호사, 지금 상황이 매우 심각한데 위드 코로나 잠정 중단해야 된다. 김종인 위원장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제가 봤을 때 정부 예측이 틀렸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확진자가 이렇게 사망자가 이렇게 많이 생길 줄 몰랐다는 거죠. 예측이 틀렸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가 당연히 없었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근데 지금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청와대 방역기획관이 있잖아요. 김호란 기획관. 예.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 같다. 방역기획관이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오히려 정은경 질병청장보다도 더 앞에 나서서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라고 할 수 없는 김종인 그 위원장이 저런 말씀까지 하신 거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총체적인 실패다라는 진단 박진영 교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동의하지 않죠. 전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위드 코로나를 재검토하면 저런 이야기 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정치적으로 보면요. 우리 국민들이 해외나 비교해서 잘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정치적 비판을 했을 때는 저는 윤석열 후보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평론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편으로 보면은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윤석열 후보도 이 정부의 중요한 일원이었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있었던 지난 2년 동안의 그런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도 또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코로나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은 저는 국민들이 별로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상열 본부장, 윤석열 후보는 K방역이 아니라 정치방역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던데 왜 정치방역이라고 보는 겁니까? 정치권에서 얼마든지 방역 상황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방역을 보면 우리 국민들이 과연 이 방역의 과학적 기준을 정말 납득할 수 있느냐.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정부가 방역을 하면서 K방역이라고 홍보를 하면서 사실상 정치적으로 활용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백신 패스만 해도 그렇습니다.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하다가 상황이 나빠지니까 이제는 강제적으로 해서 학부모들이 불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과학적입니까? 이게 정치적이에요. 그다음에 그 많은 돈을 투입을 코로나와 관련해서 했는데 병상 확보는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전문가들이 이 중증 환자에 대비해서 병상 확보를 충분히 하라고 그렇게 주문을 했어도 이 정부는 K방역 잘 되고 있다고 해서 안 했습니다. 상황에 대한 오판을 한 거죠. 그다음에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1만 명까지 확진자가 나와도
대응 태세가 돼 있다. 그런데 지금 7,000명 선에서 지금 굉장히 심각해지니까 지금 김부겸 총리도 방역을 제대로 못했다는 지적에 뭐 수긍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또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정말 과학적인 기준을 가지고 방역을 제대로 해왔는지, 그동안에 우리 국민이 정말 자발적으로 협조를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정부의 이 대응 태세는 백신 확보에서도, 심지어 백신 확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꾸지람을 할 정도로 실패했었고, 초기에 부스터샷 어떻게 됐습니까? 2차 접종한 지 6개월 뒤부터 하겠다고 그랬다. 이제 급하니까 3개월 뒤로부터 해서 다시 부스터샷 접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들쭉날쭉한 기준을 당연히 야권에서 비판할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김두수 총장, 우리 방역이 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외국과에 비교해서 아직 그 수치도 낮고요. 이제 지금 일상 회복의 조치의 초기 단계에서 약간 나타나는 이제 폭증이 있긴 하지만 그건 역시도 완전히 통제 불가능한 형태는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이 방역 조치를 하는데 특히나 정치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선거에 유리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공격하면 1년 반 전에 총선 전에 야당이 방역으로 가지고 이 총선을 이겨보겠다는 생각으로 굉장히 공격했는데 그게 역풍을 불었습니다. 이게 뭐 국방이나 안보 이런 방역 문제에서는 여야가 떠나서 좀 더 이게 뭐랄까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대책을 좀 세워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병상이나 이런 문제, 확보 문제도 뭐냐면 뭐 홍수가 난다 그러면 10년 동안 홍수 날 가능성이 있는 데서 뚝을 세우는 거와 30년 만에 한 번 날 수 있는 홍수의 대책을 세우는 거를 해야 한다고 해서 거기에 엄청난 예산을 투여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상대적으로 좀 비교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